부족한 사람이 제목이 너무 거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성서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해방의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성서는 바로 신앙 고백서이고 그 고백서의 핵심은 해방과 구원이다.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또는 탈애굽이라고 하는 해방 사건은 노예족이었던 히브리족이 고대 히브리족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경험이고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70년 전에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해방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피지배민족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난 지 올해로 70년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경험을 민족 공동체가 깊게 되새기는 시도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오히려 그 되새기는 일이 금기시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오늘까지 한반도, 남북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남쪽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사고들은 비단 한반도나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인류 공동체나 겪어온 것이 이런 사고와 사건들인데 이러한 겪어낸 사고와 사건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경험들, 그러니까 1945년 이래 오늘날까지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몇 개를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도수로 쭉 나가면서 15분 안에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 사건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 제주 4.3 사건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미 군정 치하였던 1948년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정부 치하 전쟁이 끝난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6년 동안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6년 동안 이어져온 제주 4.3 사건 또는 제주 항쟁을 통해서 약 3만에서 8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제주도민 7명이나 8명 중 1명꼴로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 개시일로부터 약 55년이 지난 2003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사과를 하고 그 두 해 뒤인 2005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4.3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낭만은 했지만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로 나섰던 문창극 같은 친구는 4.3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죠. 비단 문창극뿐만 아니라 현 집권 세력과 그와 동조 세력 또는 그 동조 세력 이들은 이 사건을 좌익 빨갱이를 토벌한 사건이라고 오늘도 우기고 있습니다. 다음이 일어난 건 아까 그건 나중에 다음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어났던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선도연맹입니다. 이 단체는 남한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그 이전에 좌익에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 전향했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만든 단체입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전쟁 한 해 전인 1949년도에 급작스럽게 이 단체 인원들이 급증을 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이 관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무나 마구잡이로 그 단체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실제 그 기록에 보면 어떤 마을에서는 동네 이장이 동네 사람들 그 도장을 다 모아서 이장이 도장을 다 찍어서 동네 사람 전체가 이 보도연맹 단체 단원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당시 보도연맹의 단체 중에 과반수 이상이 전혀 그 북쪽이나 좌익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양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전쟁이 나자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북에 동조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산골짜기로 끌고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너 죽는다, 너 그러다 죽는다는 말을 너 그러다 골로 간다라는 말 쓰잖아요. 이 말이 이때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적게는 6만에서 많게는 60만까지 추정을 하는데
지금 약 2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제일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1월 24일 과거 국가 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도연맹이란 금지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김경진 선생님이 얘기했던 국민방위군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은 전쟁이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145태로 이제 다시 몰려 나오죠. 145태죠.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후퇴하면서 다시 적지화되는 곳에 살게 될지도 모르는 장정들, 만 17살에서 만 40살까지의 장정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민방위군입니다. 몇 명을 동원했냐면 50만 명을 동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징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을 먹일 것, 이들을 수용할 건물, 수용시설, 이들에게 입힐 군복, 의류, 일체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징집을 하면서 두 사람당 한 장씩 가만히 한 장씩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후퇴를 하니까 부산에서 부산까지 각자 알아서 내려오라. 제 이제 큰 외삼촌도 이제 이 국민방위군 출신이라 어릴 때 이 얘기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50만 명을 징집해가지고 그 겨울에, 전쟁통의 겨울에 부산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10만 명이 굶거나 얼어 죽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후에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국회 조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 국민방위군을 위한 국가예산, 당시 돈 한 50에서 60억 원이 당시 국민방위군 부사령관과 그 주변에 있던 권력자들이 꿀꺽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건입니다. 자, 15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처음에 제가 하는데. 자, 세월을 좀 지나갑니다. 1950년대에서 쭉 1970년대로 오면 1970년 4월 8일에 와우 아파트가 붕괴가 됩니다. 제 고향이 서울 신촌인데 바로 이 와우 아파트 근처에서 이제 제 고향입니다만, 이게 1970년 4월 8일 날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고 그 이듬해인 1971년 8월 10일 광주에서 대단히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광주는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들은 개발 독재 시절 국가 권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들입니다. 1960년대 서울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들어온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단기간에 인구가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갑자기 느는데 주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서울 청계천, 서울역 뒤에 염창동, 또 신문로 일대, 지금 미국문화원 있고 대사관 있는 그 일대 판자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학고방이라고 그랬죠. 어느 날 어느 순간 박정희가 이 판잣집을 다 없애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김현옥입니다. 김현옥의 그 당시 그 별명이 불도저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대통령의 명을 받고 무엇을 하냐면 시민아파트 건설합니다. 시민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주거단지인 대단지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아까 우리 김경선 선생님이 사람,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시행된 사건이 아니라 집권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살던 곳에 이제 무너진 와우 아파트, 와우산이 있고, 바람산이 있고, 연대 쪽으로 바람산이 있고, 이쪽에 또 서강대 쪽으로 노고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산에 전부 중턱에 시민 아파트가 다 그때 들어섰어요. 왜 산중턱에다가 이런 시민 아파트를 짓느냐? 그러니까 김현옥이가 실제 한 말입니다, 이거. 높은 곳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볼 수 있지 않냐. 그게 당시 시장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5층짜리 아파트가 6개월 만에 완공이 되고 완공된 지 5개월 만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나중에 반파됐죠.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넘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철근이 한 70개 정도, 기둥 하나에 정상적이라면 한 7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개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한 겨울을 하면서 그냥 무너져버린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광주 대봉기 사건인데, 대단지 봉기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뭐가 이제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는 양성화 시켜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대부분의 사람, 이때 간 사람들이 주로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하고 서울역 부근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광주,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지금 성남이죠. 그 단지를 밀어놓고 그쪽으로 10만 명을 이동을 합니다. 10만 명을 한꺼번에 이동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10만 명 이동하면서 각서를 받아요. 어떤 각서를 받냐면 우리 정부가 그쪽으로 이주하면 평당 당시 돈 200원에 평당 200원의 주택을 불화해 줄 테니까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주를 하면서 무엇을 만들지도 않았냐면 도로도 안 만들었죠. 교통편도 준비 안 돼 있죠. 기본적인 시장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리고선 각서를 어떻게 받냐? 가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10만 명을 집단 이주시킨다. 근데 참 국민들이 착하잖아요. 거기까지도 그냥 참아요. 그냥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문제가 된 것은 다 그렇게 이제 뭐 자기가 불화받은 땅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좀 올리고 그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정부가 독촉장을 돈 내라고. 그럼 평당 200원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200원 내라고 그러면 평당 200원씩 빨리 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정부가 이들에게 이주민에게 요구했던 금액은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약 40배에서 80배의 돈을 내라고 정부가 바뀐 거죠. 여기에 불이 붙습니다. 여기에 불이 붙어서 10만 명 중에 약 6만 명이 봉기를 합니다. 그게 서울로 간다라고 봉기를 하죠. 그 당시 대단히 큰 뉴스였습니다. 근데 처참하게도 사흘 만에 이건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초기에 뭐 경찰차들 해가지고 한 22대가 다 불타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당시 서울시장은 양택식이었어요. 김현옥인 와우 아파트 문제로 이제 물러나고 양택식인데 양택식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라는 약속을 믿고 시위가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약속을 지켰냐 하면 주도자 22명은 그대로 사법 처리를 받고요. 폭도로 규정을 받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이제 일어나는 부마 항쟁, 또 아까 얘기한 80년 광주 항쟁에 아주 중요한 모태가 되는 것이 이 경기도 광주 대단지 분규 사건, 봉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건을 굉장히 이쪽 진보 진영에서도 이 사건을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산된 통진당 사건, 이석기가 있는 뭡니까? 동부연합을 좀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국가 권력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994년 10월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사건, 1995년 6월에 일어났던 단군 이래 최대의 참사라고 불리우는 삼풍백화점 사건은 바로 안전불감증에 걸린 국가기관을 웅변해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고층 건물과 국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발표한 정부의 발표입니다. 이건 민간단체의 발표가 아니라 당시 정부 발표가 대한민국 안에 전체 고층 건물 중 15%에 달하는 약 7분의 1에 달하는 건물들은 완전히 부시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80%가량 크게 고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고층 건물에 안전 측정돼서 합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은 2%밖에 안 된다는 것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1995년 정부 발표 자료입니다. 초고속 성장,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겪으면서 이 초고속으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의 뒷면에는 이런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만연돼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 이런 것보다도 오늘날 더 큰 문제는 국민 정신적인 불감증. 이게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8월 1980년 5월에 광주가 있었고,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바로 해방 후 겪었던 이런 모든 사건들을 축약해서 드러낸 사건이라고 저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작년 4월 16일 대한민국 진도 서해 앞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았고 이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출되었다는 뉴스부터 시작돼서 단군 건국 이래 최대의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는 뉴스가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살아 돌아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제껏 되돌아봤던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권력, 공권력이 주도했거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랬을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바로 불순분자, 좌빨, 종북, 불온의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국민과 시민들을 향해서 빨리 잊어버리라고 종용을 합니다. 2015년 오늘까지 그렇게 70년이 흘러왔습니다. 역사를 되새겨서 곱씹을지 모르는 공동체의 아픔입니다. 이제 다시 성서로 돌아갑니다. 저는 해방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신앙적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방과 구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신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아까 김종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지금 노예인 상태, 지금 억눌린 상태, 억압받은 상태, 바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해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아주 황당한 정의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부자들이라는 논리입니다. 부자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지탄받고 소외받고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오늘날 횡행합니다. 굉장히 이게 무슨 먼 나라 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경향신문을 보면서 말입니다. 한국의 경향신문 기자의 눈 칼럼에 이렇게 시작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 피해자가 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 기사가 시작되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새누리당의 한 중진 위원이 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역사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논리의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경향신문 한번 찾아오시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역설적으로 이걸 이용을 했습니다만 그 기사 내용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내용. 해방은 노예, 피압박, 굴종 등의 상태에서 풀려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죄의 상태, 곧 죄인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해방과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가 말한 가난한 사람들이란 바로 그들이 처한 물질적, 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자, 또 그들의 불붙어서 기생하는 사람들로부터 경멸받고 손가락질받고 불온시당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성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육자이자 철학자이며 사회운동가였던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그는 억눌리고 불온시당하고 또 그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은 내세고 죽음 위에 있다, 천당에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해방되고 구원받는 바로 그런 한풀이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 70년대 브라질과 남미 민중들이 스스로 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 대다수의 문맹자였던 농민과 빈민들에게 문자 교육을 합니다. 혹자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5년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모든 한민족이 이제는 문맹률은 0%에 수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문맹률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이게 바울의 얘기가 무슨 연관이 있나고 하지만은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문맹률은 0%에 수렴하고 있지만 곧 어떤 글을 이해하는 능력은 독해력은 현재 발표 조사인 자료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에 꼴등이라고 합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나 자기가 속한 집단 또는 지역 그렇게 유리하고 편리한 것들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불편한 것들은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불불온하다라고 찍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바로 분단 상황은 이런 집권자들의 권력자들의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권력자들은 이런 상황을 아주 적절히 이용을 합니다. 몇 해 전에 함부로 까대었던 남북대화로 또 작년에 통진당 해산을 하면서 진짜 앞뒤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다 읽어보시면 앞뒤 논리가 참 허점투성이고 심지어는 허위사실까지 기대되었던 대법원 판례문을 완전히 용감하게 다 까댈 수 있었던 까닭은 안 읽는다는 겁니다. 이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권력자들이. 이제 제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을 보아야 됩니다. 해방 이후 숱한 사건과 사고들을 겪어오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자발적으로 가난의 상태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고자 했던 전례가 없습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그리고 목청 높게 외쳤던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이런 전례가 숱한 사고 속에 이렇게 강력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희망을 보고요. 여기서 또 우리들의 희망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유가족들과 그들의 투쟁과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 같은 해외 동포들이 하나의 연대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